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스타벅스 매장 수는 1770여 개. 그렇다면 스타벅스가 국내 1호점을 냈을 때가 언제일까요? 1999년 7월인데요. 서울 이화여대 앞에 첫 매장이 개설되죠. 건물 3기층을 사용했고 면적은 80평 정도였습니다. 100석이나 되는 당시에는 큰 카페였죠. 카페라떼 등 20여 가지의 커피를 팔았고 머그잔 등 50여 종의 커피 관련 제품도 선보였어요. 이화여대 앞은 음식점과 옷가게가 밀집한 대표적인 상권인데요. 하지만 외환 위기를 겪어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금융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1999년은 그 후유증에 시달리던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1호점은 그야말로 운전성시를 이뤘습니다.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하루 방문객이 무려 700명이나 됐죠. 이들은 스타벅스의 커피와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스타벅스를 들여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인데요. 1990년대 초반 미국 브라운대를 다닐 때 스타벅스 커피를 처음 접했죠. 당시는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막 성장하던 시기였고 매장이 10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스타벅스는 빠르게 성장했고 1999년엔 영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 진출했어요. 매장은 2,300개까지 늘었죠. 정용진 부회장은 스타벅스의 빠른 성장세를 본 뒤 국내에 들여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국내에 들어온 스타벅스는 매장 개설 이듬해인 2000년부터 바로 수익을 냈어요.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한국의 스타벅스는 전 세계 매장 중 가장 성과가 뛰어난 모델 중 하나라고 설명할 정도였죠. 미국식 커피 문화를 수입하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한국에서 성공하게 됐을까요? 그동안 미국에선 3차례의 커다란 커피 물결이 일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1850년 설립된 커피 폴저스 제품들이 식당 테이블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폴저스는 인스턴트 커피나 볶은 원두를 갈아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이후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커피가 군인들에게 보급되며 널리 퍼졌어요. 슈퍼마켓에서도 큼직하게 포장돼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두의 생산지나 유통 과정은 별로 따지지 않았죠. 두 번째는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피치 커피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물결인데요. 원두의 생산지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차별화하면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커피를 팔았죠. 원두가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에서 왔는지 아니면 에티오피아나 케냐에서 왔는지 꼼꼼히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스타벅스는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3의 물결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공정거래의 가치를 중시하고 생두를 볶거나 커피를 끓이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개성적인 커피숍들의 등장을 말합니다.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블루보틀이 이런 흐름을 타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브랜드이죠. 다만 커피 시장은 워낙 범위가 넓고 고객의 취향도 다양해서 하나의 물결이 다른 물결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영향력이 줄었다고 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물결의 커피 문화가 공존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에선 어땠을까요? 19세기 중후반 무역이나 선교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처음 커피를 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구한말 고종 황제도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에서는 차를 매개로 교류하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1930년대 다방은 전성기를 맞았어요. 고위층이나 지식인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커피가 소비됐죠. 광복 이후에는 한때 커피가 수입 제한 품목으로 분류돼 미국 무대 PX를 통해 유통되거나 밀수입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원두를 들여와 대중적인 인스턴트나 그라운드 커피를 생산한 것은 언제일까요? 1970년 동서식품이 미국 제너럴 푸드와 기술 제휴를 맺고 인천 공장에서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커피가 바로 맥스웰 하우스 레귤라 그라인드 커피이죠. 커피를 전문으로 파는 카페는 언제 생겼을까요? 1988년 12월 서울 압구정동에 커피 전문점이 등장합니다. 자댕 1호점인데요. 커피 전문점에선 뜨거운 물과 인스턴트 커피,
설탕, 크림을 섞어 내주는 게 아니라 원두 커피를 직접 내려서 팔았습니다. 또 커피 종류도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등 1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했죠. 다방에서 계란 노른자까지 넣어 팔던 인스턴트 커피와는 느낌이 크게 달랐습니다. 도토루와 헤르첸, 트렌디, 커피타임, 왈츠, 브레머 이 같은 10여 개 브랜드들이 커피 전문점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판매 방식도 좀 달랐는데요. 지금이야 당연한데 종업원이 좌석에 커피를 가져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판매대에서 주문하고 가져가는 셀프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셀프 서비스는 일손을 덜 수 있어 점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매 방식이었죠. 또 커피 전문점은 대부분 대형 투명 유리창을 설치해 실내까지 햇빛이 들어왔어요. 밝고 시야가 탁 트인 데다 인테리어까지 깔끔했죠.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이제 대세였습니다. 서울 지역 다방은 1988년 8,341곳을 정점으로 계속 줄었어요. 반면 커피 전문점은 1993년 1,000곳 정도로 늘었죠. 이들 중 절반은 서울의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 등 3개 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커피를 매장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구입만 하고 밖으로 나가서 마시는 문화가 새로 생겼죠. 또 초창기 커피 전문점 브랜드들이 주춤하기 시작했고 해외 대형 커피 브랜드들이 국내에 상륙하거나 대기업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신세계, 롯데, CJ, SPC, 한화 등 대기업들이 2000년 전으로 잇따라 커피 사업에 진출하거나 규모를 키워 시장의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또 커피빈과 탐앤탐스, 할리스 등 대기업이 아닌 커피 전문 업체들도 속속 매장을 열면서 커피 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됐죠. 신세계는 2000년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각각 100억 원씩 투자해 자본금 200억 원으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출범시킵니다. 스타벅스는 제품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슬로건을 가진 기업인데요. 스타벅스를 대중화시킨 하워드 슐츠는 198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새로운 커피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밀라노 에스프레소 바에선 바리스타라고 불리는 직원이 커피를 추출하고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슐츠는 커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선 1600년대 말 베네치아 상인들이 커피를 터키에서 들여왔고 1800년대 후반에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대중화가 진행됐죠. 1901년 밀라노의 엔지니어 루이지 베제라가 에스프레소 기계를 처음 발명합니다. 현재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대부분의 커피는 이와 같은 기계로 단시간에 고아 추출한 것이죠. 슐츠는 1985년 시애틀 중심가에 일 지오날레라는 커피바를 열었고 이후엔 자신이 근무했던 스타벅스마저 인수에 크게 성공합니다. 슐츠는 이탈리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지만 스타벅스 커피는 이탈리아의 커피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커피에 물을 넣고 양을 불리는 아메리카노가 없죠. 양이 적고 쓴 에스프레소를 주로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는 문화적인 차이도 큰데요. 이탈리아의 카페에서는 주로 커피를 서서 마시고 나갑니다. 매장에 앉아서 마실 수도 있지만 돈을 더 내야 하죠. 커피를 서서 짧은 시간에 마시지만 바리스타나 옆에 서 있는 다른 고객들과도 대화를 나누죠. 미국에선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사들고 나가는 테이크아웃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에 들어온 스타벅스의 커피 문화는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가 미국 기업을 통해 변형된 미국식 커피 문화인 것이죠. 한국이 본토 문화를 직수입하지 않고 한 단계 거쳐 수입한 사례는 종종 있어요. 한국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피자는 얇고 시커멓게탄 이탈리아 피자가 아니라 미국식 피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카레도 대부분 인도에서 직수입한 커리가 아니라 영국과 일본을 거쳐 변형된 카레죠. 일본식 카레를 받아들여서 다시 한국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곧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이와는 반대로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12개 커피 전문점 브랜드가 국내에서 2,144개 매장을 운영했어요. 스타벅스와 엔젤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등 여러 브랜드들의 춘추전국 시대였죠. 스타벅스 매장이 318개로 가장 많았고
엔젤리너스와 이디야도 3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디야와 카페베네가 매장을 크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디야는 2001년 3월 중앙대점을 시작으로 저가형 커피와 테이크아웃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죠. 밥보다 비싼 커피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때마다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강한 경쟁력을 확보했죠. 2018년 4월 국내 커피 전문점 최초로 2,500개 매장을 열었고 창사 20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매장이 무려 3,500개가 넘었죠. 국내 커피 전문점 중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등장한 카페베누도 분명 눈에 띄는 브랜드였죠. 불과 3년 차인 2010년에 점포수가 451개에 달했습니다. 스타벅스가 11년 동안 327개의 점포를 연 것과 비교할 때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2012년에는 국내 800호점을 열었고 뉴욕과 중국에 지점을 설립했어요. 2013년 8월에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1000호점을 개점했죠. 하지만 2015년부터는 문을 여는 점포보다 문을 닫는 점포가 더 많았습니다. 이디야는 매장 수가 스타벅스의 2배 정도로 월등하게 많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두 브랜드는 맞수가 아닙니다. 지향점이 크게 다르죠. 스타벅스는 고가 정책, 직영전 체제로 매장을 운영합니다. 반면 이디야는 중저가를 고수하며 대체로 가맹점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죠. 그렇다면 외형은 어떨까요? 2021년 스타벅스의 매출액은 2조 3,856억 원입니다. 이디야는 10분의 1 수준인 2,430억 원에 불과하죠. 물론 가맹점의 매출이 이디야 본사의 매출액에 잡히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이디야 가맹점들의 전체 매출액을 추산할 수는 있죠. 이디야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1억 8,704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바탕으로 가맹점의 매출액을 추산해 본사 매출액과 더해도 전체 매출액이 연간 1조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어떻게 국내 원톱 자리에 오른 것일까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기 직전이었고 사람들은 품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서구에 세련된 이미지를 갈망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은 미국식 커피 문화를 미국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죠. 미국 드라마도 음으로 양으로 한국에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와 영화 유부간 메일에서 직장인들이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일하러 가는 모습을 동경했죠. 화면에 스타벅스 매장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스타벅스는 한국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죠. 사실 미국 본토에서 스타벅스는 고가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메뉴에 따라 최저 1달러 85센트에서 시작해 비싸야 5달러 정도에 불과한 중저가 커피 브랜드죠.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은 스타벅스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고급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쉽게 말해 비싸게 판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물가를 고려하면 오히려 가격이 뒤바뀌는 게 정상인데 한국에서 파는 스타벅스의 커피는 미국보다 비쌉니다. 또 다른 성공 요인도 있어요. 사람들이 커피숍에 가는 것은 커피를 맛보려고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도 가고 지인을 만나거나 회의를 하려고도 가죠. 또 점심을 먹고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 카페에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모두 공간이 필요해서 가는 것인데요.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공간을 파는 데 성공했습니다. 좁은 방에 사는 대학생, 사무실이 없는 작가, 수험생, 직장인들이 스타벅스로 모였습니다. 스타벅스는 매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건물 하나가 통째로 매장이죠. 사실 미국에선 스타벅스 매장이 크지 않습니다. 미국 고객은 커피를 매장에 앉아서 마시는 비율이 전체 고객의 10%에 불과하죠. 고객 90%는 테이크아웃 고객입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이 20-30평에 불과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례적으로 200평이 넘는 대형 매장을 만들었죠. 표준화의 심도 크게 작용했어요. 스타벅스는 80개 국가에 진출했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네덜란드 정도에서 로스팅을 합니다. 국내에 들여오는 스타벅스 커피는 미국 공장에서 로스팅을 하죠. 소수의 공장에서 로스팅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 어느 매장에 가도 맛과 향이 같게 하려는 취지인데요.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도 표준화를 추구하죠.
시애틀 본사에는 20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이 매장 인테리어의 표준을 만듭니다. 좌석 배시는 물론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까지 따로 만들 정도죠. 표준화를 추구하면 고객에겐 강한 브랜드 정체성이 생깁니다. 스타벅스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지 선택인데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들은 새 매장을 낼 때 매장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끼리 최소 500m 정도는 간격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핵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을 냅니다.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요.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있는 스타벅스를 합치면 90곳이 넘어요. 국내 모든 매장이 직영점이기 때문에 500m의 불문율을 지킬 필요가 없죠. 물론 핵심 지역에선 비싼 임대료 때문에 적당한 매장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딩의 1층만 집중 공략했어요. 대형 건물들은 대개 1층에 안내 데스크만 남겨두고 빈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스타벅스는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내세우며 건물주들을 설득해 1층에 매장을 개설하죠. 그렇다면 스타벅스 매장이 건물값을 올린다는 스타벅스 효과는 사실일까요? 코미디언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씨는 2011년 성신여대 인근 4층짜리 건물을 29억 원에 사들이죠. 이 건물을 스타벅스가 통째로 임대하면서 건물 가치가 올랐고 한수민 씨는 3년 뒤 이 빌딩을 46억 원에 팔아 1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죠. 한국은 정보기술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죠. 스타벅스 한국 매장에만 새로운 IT 서비스를 내놓아 히트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사이렌 오더입니다. 사이렌 오더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2014년 국내 매장에서 처음 도입됩니다. 하워드 슐츠는 환상적인 서비스라고 극찬했고 미국과 캐나다, 영국, 홍콩 등의 매장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죠. 마이 DT 패스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였어요. 자동차를 탄 채로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는 미국 스타벅스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한국에선 한 단계 수준을 높여 고객의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커피값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입니다. 2000년 시작된 신세계와 미국 스타벅스의 동업은 2021년 7월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지분을 모두 정리하면서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그동안 얼마나 벌었을까요? 미국 스타벅스의 지분은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와 싱가포르 투자청이 인수하죠. 결과적으로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67.5%, 싱가포르 투자청은 32.5%를 가지게 되죠.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지분을 정리하면서 매각 대금으로 1조 3,885억 원을 챙깁니다. 여기에다 미국 본사는 국내 매출액의 약 5%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로열티로 받아왔어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스타벅스의 국내 매출은 13조 6,892억 원, 5%의 로열티만 적용해도 6,844억 원에 달하죠. 여기에다 스타벅스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기간 배당금 총액만 2,130억 원에 달하죠. 이 금액의 절반 정도가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 흘러갔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두 판매, 자문, 글로벌 상품 판매 등으로 추가 수입이 가능하죠. 결과적으로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100억 원을 투자해 20여 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2조 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매각 이후에도 상표권 등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가 스타벅스 사업을 접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추가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스타벅스는 2021년 2조 3,856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어요. 이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매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남는 장사인 셈이죠. 신세계도 100억 원을 투자해 큰 성공을 거뒀죠. 다만 이마트가 미국 스타벅스 본사의 지분 17.5%를 4,742억 원에 인수하면서 투자금은 좀 더 들어갔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했고 원한다면 언제든 배당금 등으로 현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스타벅스의 당기순이익은 2,054억 원. 이때 1,0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했죠.
앞으로 사업이 순항한다면 매년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추가 설비 가능한 셈입니다. 또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늘수록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하죠. 국내에도 토종 커피 브랜드가 여럿 있습니다. 또 해외에 진출한 사례도 있고요. 이디야는 2005년 국내 커피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에 매장을 열었죠. 카페베네는 해외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타벅스에 견줄 해외 진출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커피를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량은 적지 않죠. 커피 문화도 크게 성장해 맛을 까다롭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수준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미국에 적절하게 조합한 스타벅스처럼 언젠가 우리의 커피 문화를 해외에 퍼뜨릴 강력한 토종 커피 브랜드가 나오길 기대합니다.